예, 창업과세법 1주차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때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말하고요. 여기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랬죠. 그 중에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과세요건, 여기에는 이제 소극적 의미의 과세요건인 뭐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그 다음에 세법적 효과 이런 것 전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이렇게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이때 이 법률의 내용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급적 이리적이면 좋죠. 거기 보면 과세 요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이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 일의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뜻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다의적이 아니고 이리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죠. 이렇게 이리적으로 규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법 기술상 이렇게 이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겠지만 추상적 법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 법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해서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세 법규가 일반성, 추상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조세법의 일반 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이때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런 과세요건 명확주의로부터 유추해석 내지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엄격 해석의 원칙이 이제 도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제 소급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과세하는 건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급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 과거에 내가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행위나 사실이 그 행위 당시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당시에 그것이 과세 요건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내가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행위가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과거의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나의 행위가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래서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과세는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율이 개정이 됐는데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세율이 낮아졌어요. 이런 세율을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할 게 없죠. 불리할 게 없죠. 아니면 또 소급해서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급과세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과세는 허용이 된다.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한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 물론 우리 그 강의안에 보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절실한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정소급표하고 부진정소급표의 문제예요.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이렇게 소급표를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죠. 논쟁인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통설적인 입장,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서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이제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이게 뭐가 진정소급표고 뭐가 부진정소급표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지금 이미 종료됐어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새로이 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을 진정소급표라고 그래요. 진정소급표. 근데 현재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표라고 해요. 부진정 소급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통설이라든지 판례는요, 이 부진정 소급표는 이거는 그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과세 같은 경우, 우리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인데 한 7월 달쯤에 세율이 변경이 됐어요. 세율이 증액이 됐어요. 세율이 높아졌어. 세율이 증가됐어. 그럼 이렇게 과세 기간 도중에 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변경된 세율을 이 과세 기간 통틀어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건 진정소급표예요, 부진정소급표예요. 지금 이런 기간제 과세 같은 경우는요, 과세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제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사실관계가 종료가 안 됐어요. 사실관계가 종료 안 됐고 사실관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중간에 세법이 개정돼서 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게 우리 통설 판례라 그랬죠. 우리 통설 판례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진정 소급표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소급 적용이다, 이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학자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통설이라든지 판례는 이거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진정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 적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허용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강의한 5쪽 한번 보시죠. 그러나 진정 소급표는 어떤 경우에든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허용된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진정 소급입법은 거의 허용된 예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뭐 예외적으로 무슨 뭐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뭐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우리가 이제 소급 적용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법적 안정성이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는데 지금 내가 한 행위에는 과세 요건을 구성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과거에 나의 행위가 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내가 과세 처벌을 받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나의 신뢰, 내가 지금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가 신뢰를 했는데 그 국민의 어떻게 보면 신뢰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 이익의 보호 가치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 다음에 뭐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인해서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뭐 우리 조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이런 이유로 해서 진정 소급입법이 있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법률인가가 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는 언제 끝났어요? 해방 전에 끝났죠. 그런데 그걸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법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됐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법을 제정을 해서 과거의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국가 몰수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진정소급입법이죠. 그죠? 진정소급입법인데 그런 경우에는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거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런 경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 살펴봤어요. 이 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잘 숙지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한번 보시죠. 조세 공평주의.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 부담은 다음 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세 공평주의라고 해요. 조세 공평주의. 조세 공평주의의 이제 주된 내용이 바로 응능 과세의 원칙이에요. 응능 과세의 원칙. 여기 응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에 상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에 상응한다. 능력에 상응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응능 과세의 원칙이에요. 이런 응능 과세의 원칙 한번 우리 강의 한번 보시죠. 세금의 공평한 분배는 응능 과세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응능 과세의 원칙이란 세금은 납세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해서 부가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런 응능 과세의 원칙은 다시 이제 어쨌든 두 가지를 또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평적 공평, 또 하나는 수직적 공평을 그 내용으로 해요. 그럼 한번 수평적 공평이 뭐냐 하면 납세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등한 거잖아요. 그죠? 공평한 거고. 요걸 수평적 공평이라고 그러고요. 경제적 능력이 다른 경우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능력이 좀 적은 사람은 좀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 요걸 수직적 공평이라고 해요. 수직적 공평. 그래서 조세 공평의 원칙, 응능 과세의 원칙은 이렇게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을 모두 그 내용으로 해요. 다음 신뢰 보호의 원칙 한번 보자.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세법상의 기본 원칙 중에 아까 조세 법률주의 다음으로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원칙이죠. 이런 신뢰 보호의 원칙이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과세 처분은 위법해요. 위법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과세 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신뢰 보호의 원칙이 뭐냐 하면 한번 보시죠. 과세관청의 행위의 존속, 정당성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뢰했고요.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한번 보자. 첫째, 과세관청에 어떤 공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어야 돼요. 과세관청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당신한테 내가 과세를 하지 않겠어 라는 과세관청이 어떤 공적인 의견 표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법 적용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 표명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의견 표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끔 국세청장 질의를 하거든요. 질의회신, 국세청장 질의회신이 있어요. 근데 이 국세청장 질의회신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질문 자체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줄 때 이렇게 처리하면 그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이런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회신 같은 경우에는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대해서 만약 과세관청이 어떤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 표명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라든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 통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 표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 예규나 해석, 기본 통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일종의 행정 규칙이거든요. 이런 행정 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 행정 규칙에 쫓아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어떤 행정 규칙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과세관청이 행위를 했겠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여기에 이렇게 예규나 해석 기본 통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과세관청이 어떤 공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세법 해석의 사전 답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신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세법 해석의 사전 답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세무 해석의 사전 답변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이거는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이 돼요. 거기 한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볼까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 법정 신고 기한 전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시해서 어떤 증거 서류 이런 거 다 첨부해서 질의를 하면 국세청장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관련 서류까지 다 첨부해서 질문을 하고요. 실명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실명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런 경우 당신은 뭐 과세 대상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준단 말이죠. 아니면 당신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의 신 같은 추상적인 질의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신은 이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다가 나중에 본인이 한 어떤 의견 표명에 반해서 과세를 했다. 그러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세법 해석의 사전 답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 관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과세 관청이 어떤 공적인 의견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가 상대방이 신뢰를 했어요. 근데 이 신뢰가 뭐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 보호할 가치가. 그래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보호할 가치 없는 신뢰라는 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뇌물을 주고 비과세 통지를 받았어요. 세무공무원한테 뇌물 갖다 주고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적당히 처리해 줄게. 뇌물 갖다 주고 비과세 통지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이런 납세 의무자의 내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신뢰, 이거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인가요? 아니죠. 이건 보호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히 보호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은 그런 납세 의무자가 그런 신뢰에 기해서 일정한 어떤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단순히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뭔가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기해서 내가 한 행위는 과세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래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요건을 보시면 과세관청이 본인이 맨 처음에 했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반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었어야 돼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자신의 언동에는 반하지만 적법한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납세자가 나는 이거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떤 거래 행위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당초 표명했던 내용과는 달리 과세 처분을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었을 때 납세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의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취해진 비과세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불특정 일반 납세자를 상대로 한 비과세 관행으로 인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살펴본 얘기는 어떤 특성한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어떤 특정 납세 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 게 아니라 불특정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여태까지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특정 납세자인 나한테 세금을 부과한 경우죠. 이때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요건인데요.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건 과세 대상이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과세하지 않았어야 돼요. 만약 과세관청이 깜빡하고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뢰 보호 원칙 상대방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 두 번째 요건이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과세를 안 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볼까요?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4년 동안 보세 구역 내에 면허세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왜냐하면 거기 면허세가 부과되면 수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70년대 말 이럴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뭐 수출 부국 그때는 뭐 무슨 국가에서요 뭐 그 수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막 기업들을 갖다가 막 하여튼 뭐라 그러나요? 막 드리블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는 면허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래서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 이건 뭐 면허세를 부과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과세관청도 내가 깜빡하고 부과를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 세금 부과하면 우리 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서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면허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너 여태까지 부과 안 하다가 왜 뜬금없이 지금 와 가지고 뭐 4년치 면허세 한꺼번에 내라 그러냐. 이건 내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호전문대학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요. 어떤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해서 20년 동안 사업소세를 부과하지를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관행에 의한 신뢰 보호 원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신의 성실의 원칙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서부터는 2주차 강의 시간 때 뵐게요.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1주차 과제 내가 하이 클래스에 1주차 과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1주차 과제 작성하셔서 하이 포탈에 하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